토요일 아침 9시 박준혁은 서울 추모공원 정문을 지나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10년째 변함없는 이 길을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걷죠. 입구 매점 앞을 지날 때 김 사장이 손을 흔들지만 준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3구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준혁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손에 든 물병과 수건, 그리고 작은 빗자루가 전부였죠. 17번 묘역에 도착한 준혁은 아들 민준이의 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준아, 아빠 왔어. 준혁은 묘비 주변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손끝에 흙이 묻고 잡초 뿌리가 저항하듯 땅을 붙잡지만 그는 천천히 정성껏 뽑아내죠. 묘비를 닦고 물을 뿌리고 낙엽을 쓸어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손질을 마친 준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옆으로 향합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새로운 묘가 생겨 있었어요. 비석은 반들반들하게 새 것이고 앞에는 하얀 국화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된 것 같았죠. 준혁은 별 생각 없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읽습니다. 이서연 1987-2025.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떨어집니다. 플라스틱 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물이 쏟아지지만 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는 비석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서연. 10년 전 아들을 죽인 뺑소니 가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비틀거립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벤치에 주저앉은 그는 거친 숨을 내쉬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폴더를 열고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엽니다. 사진들이 쏟아집니다. 출퇴근하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혼자 걷는 뒷모습. 스크롤을 내리자 빼곡한 기록들이 나타나요. 2023.5, 12, 오전 8시 20분 출근 2024.3, 7, 저녁 7시 30분 귀가 차량 번호 12가 3456. 10년간 그가 집요하게 추적하고 기록한 모든 것들이죠. 준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두 개의 묘를 번갈아 봅니다. 아들 민준이의 묘, 그리고 바로 옆에 이서연 묘.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준혁은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차를 몰아 묘지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여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명찰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3구역 17번 옆에 새로 생긴 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딱딱합니다. 이수진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하지만 고인과 유족 정보는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바로 옆 묘의 보호자입니다. 최소한 어디서 장례를 치렀는지 정도는. 이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다시 화면을 봅니다. 그 정도는 3일 전 서울 관악구 소재 한빛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네요. 준혁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섭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내비게이션에 장례식장 주소를 입력하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장례식장 로비는 한산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40대 여직원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3일 전에 이서연님 장례가 여기서 치러졌나요? 박미영이라는 명찰을 단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조문객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고인을 알던 사람입니다.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박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게
참 쓸쓸한 장례였어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상주도 언니분 한 분뿐이었고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 언니분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유족동의 없이는. 박미영이 자리를 뜨자 준혁은 재빨리 데스크 위에 방명록을 훑어봅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서연 이름 아래 적힌 서명들이 보여요. 고작 7개의 이름뿐입니다. 그중 하나 이서희 언니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준혁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그 이름을 찍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온 준혁은 차 안에 앉아 포털 사이트를 엽니다. 이서희를 검색하자 여러 결과가 나오지만 SNS 계정 하나가 눈에 띕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꽃다발을 든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고 소개란에는 서희플라워 대표라고 적혀 있어요. 최근 게시물은 2주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게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 준혁은 주소를 확인하고 시동을 겁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오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이 기묘한 우연이 대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논현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꽃집 앞에 준혁이 차를 세웁니다. 서희플라워라는 연두색 간판이 바래 보이는 가게였죠. 유리문 너머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가게 문을 밉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경쾌하게 울리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혁은 그녀의 눈이 퉁퉁 부어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조문용 화환을 주문하려고요. 이서희는 기계적으로 뒤쪽 샘플들을 가리킵니다. 준혁은 화환을 보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주인분께서 최근에 가족을 여의셨나 봅니다. 이서희의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죠. 동생을 떠나보냈어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준혁의 말에 이서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아요. 동생이 1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 말끝을 흐리는 이서희를 보며 준혁의 몸이 굳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10년 전에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우라는 아이였죠. 그날 밤 동생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아이를 쳤다고. 준혁의 귀가 웅웅거립니다. 이서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왔지만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못했대요.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한 짓을. 이서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10년 동안 매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술을 끊으려 했지만 못 끊었고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말도 안 하더니 어디에 묻으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이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서울 추모공원이요. 동생이 유언으로 지우 옆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3구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밀고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지만 정신이 들지 않아요. 차에 올라탄 준혁은 핸들에 이마를 기댑니다. 10년 동안 그가 증오하고 추적한 여자. 그 여자도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준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복수의 대상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눈을 감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20분.
학원에서 돌아오던 민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검은색 SUV에 치였죠. 목격자는 차가 아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에 희미하게 찍힌 번호판을 분석한 결과 차량 소유주는 이서연이었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그날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차는 3일 후 한강변 공터에서 발견되었죠. 내부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블랙박스는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어요. 준혁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서연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이서희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10년 전에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밤 동생이 술을 마시고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기록 파일을 엽니다. 2015년 4월 17일 폴더를 열자 빼곡한 메모들이 나타나죠. 오전 9시 마이너스 출근 확인 오후 2시 마이너스 조퇴 오후 3시 마이너스 성남시 소재 종합병원 영안실 출입. 준혁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영안실이라고요? 그는 재빨리 2015년 4월 17일자 뉴스 기사를 검색합니다. 초등학생 교통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하자 2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사,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12세 여아 이지우 양이 트럭에 치여 즉사. 두 번째 기사, 오후 6시 20분 서울 송파구에서 12세 남아 박민준 군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 준혁의 손이 떨립니다. 같은 날 4시간 차이. 이서연의 딸 지우가 오후 2시에 죽었고 민준이는 오후 6시 20분에 죽었습니다. 시간대를 계산해 봅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서연이 영안실로 달려갔고 그 충격 속에서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쳤어요. 준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한 여자가 자기 딸을 잃은 바로 그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은 거죠. 준혁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10년간 쌓아온 증오가 흔들립니다. 복수해야 할 악마가 알고 보니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 앞에서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서울 중랑경찰서를 찾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사건을 담당했던 정민철 경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3층 형사과에 도착하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민철 경위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민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5년 뺑소니 사건. 정민철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죠. 박준혁 씨, 아직도 그 사건을. 이서연이 죽었습니다. 정민철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아들 묘 바로 옆에 묻혔어요. 정민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에 앉습니다. 준혁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을 이어가죠. 그 여자 딸이 제 아들과 같은 날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정민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성남에서 딸이 사고로 죽었고 저녁 6시 20분에 서울에서. 당시 수사팀도 그 점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왜 기소하지 못했습니까? 정민철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이었어요. 차량 도난 신고가 오후 7시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40분 후죠. 차는 3일 뒤 한강변에서 발견됐는데 완전히 세차된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제거됐고 지문도 닦여 있었어요. 정민철은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합니다. 이서연은 딸 시신을 확인한 후 병원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녀를 봤다고 증언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저도 압니다. 정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는 운전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CCTV는 번호판만 희미하게 찍혔고요.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녀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민철은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서연 씨 통장 기록을 추적했지만 그날 택시비 결제 내역은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탔겠죠. 블랙박스를 누가 어떻게 제거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준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댑니다. 증거는 없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이서연이 민준이를 쳤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녀를 처벌하지 못했죠. 정민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박 씨, 이서연이 죽었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준혁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놓아주라고요? 10년을 증오하며 산 사람에게 이제 와서 놓아주라고 말하는 겁니까? 준혁은 다시 서희플라워 앞에 섭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죠. 이서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혁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10년 전 당신 동생이 친 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이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가위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서요. 아니. 어떻게. 당신 동생 묘가 제 아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서희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그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남긴 게 있습니까? 일기나 편지 같은 거. 이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낡은 공책 한 권을 들고 나왔죠.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준혁이 공책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지우야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같은 문장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2015년 5월 3일 일기가 나타나죠. 오늘도 그 아이 얼굴이 보인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작은 몸. 내 차에 부딪혀 쓰러지던 순간. 지우야, 엄마가 너까지 잃고 미쳐서 다른 아이를. 준혁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2017년 8월 12일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민준이 묘를 찾아갔다. 멀리서 절을 했다.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다. 그 아버지가 알면 날 죽일 거다. 죽어 마땅하다. 2020년 3월 5일 일기입니다. 술을 끊으려 했지만 못 끊겠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날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2023년 9월 17일 민준이 아버지 집 앞까지 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이 떨려서 못 눌렀다.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 일기는 2025년 3월 20일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다. 지우도 없고 속죄할 방법도 없다. 지우 옆에 그리고 민준이 옆에 묻혀서 평생 사죄하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준혁은 공책을 덮습니다. 이서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동생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꽃집을 나서죠. 차에 올라탄 준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10년간 그가 증오한 여자는 그 역시 10년간 스스로를 증오하며 살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꺼냅니다. 흰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고 앞면에는 박준혁 님께라고 적혀 있어요. 준혁은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박준혁 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손은 떨립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첫 문장부터 준혁의 가슴을 찌릅니다. 2015년 4월 17일 제 딸 지우가 오후 2시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작은 몸에 흰 천이 덮인 딸을 봤을 때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려 했지만 손발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잃고 싶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녁 6시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때 횡단보도에서 가방을 맨 아이가 건너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공포에 질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번집니다. 그날 밤 차를 한강변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도난 신고를 했어요. 비겁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다른 아이까지 죽인 죄책감을 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저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처벌은 피했지만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이서연의 글씨체는 점점 흐트러집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민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꿈, 제 차에 부딪히는 꿈, 그 작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꿈을. 준혁은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박준혁님, 당신은 저를 찾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갈 때도 출근할 때도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당신에겐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먼저 떠납니다. 복수의 기회마저 빼앗아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준이 곁에 묻히는 것뿐입니다. 평생 사죄하며 지내겠습니다. 부디 당신은 평화를 찾으시길. 마이너스 이서연.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고 책상에 엎드립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죠. 그는 한참을 울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10년간 모아온 이서연의 감시 자료를 꺼냅니다. 사진들, 기록들, 메모들. 준혁은 그 모든 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아니, 복수할 대상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준혁은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이 2개였죠. 묘지 입구 매점 앞을 지날 때 김 사장이 평소와 달리 2개의 꽃다발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준혁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3구역 17번지에 도착한 준혁은 먼저 민준이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다발을 놓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 너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누운 사람도 너처럼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엄마였어. 그는 천천히 옆묘로 이동해 이서연의 비석 앞에 2번째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죠.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옥 같은 10년을 살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이서희가 조용히 걸어와 준혁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이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기억했어요. 압니다. 준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 위의 꽃잎들이 뒤섞여 흩날렸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10년간 지갑에 넣고 다니던 이서연의 차량 번호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찢어 바람에 날렸죠. 작은 종이 조각들이 하늘로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이서희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먼저 발걸음을 돌렸어요. 준혁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서서 두 묘를 번갈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민준아.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뒤로 물러나며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묘와 그 위에 놓인 같은 빛깔의 꽃들을 비췄어요. 준혁의 뒷모습이 묘지 언덕 아래로 사라지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